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고래의 무역 갈등에 낀 새우 신세였던 우리 기업들의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국 정부가 아예 우리 기업들을 불러서 협박성 경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중국의 이번 움직임을 권세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글로벌 IT 업체들을 소환했습니다. 중국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중국 거래 금지 조치에 협조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을 떠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위협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준적인 다각화 차원을 넘어서는 어떠한 해외 이전 움직임도 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압박은 중국 당국이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을 만들겠다고 한 직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구체적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탁을 안 들어줬을 때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영국의 기업에 비해서 한국의 기업의 경우에는 교섭력이 약하다 보니까 제2의 사드 보복 같은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미중 갈등 속에 우리 기업들이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하지만 협박 당사자로 알려진 우리 기업들은 조용하고 정부도 말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과 정부가 어떤 방침을 세운 건지 이 내용은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압박에 대해 당사자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입장을 밝힐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 대응책이 없는 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는 화웨이 제재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칫 사드 보복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의 중국 제재에 동참할 경우 삼성전자는 매출의 25%, SK하이닉스는 매출의 절반인 중국 매출이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7년 미국에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가 중국 정부의 보복으로 결국 중국에서 철수했습니다. 중국에 투자한 10조 원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협조하기도 어렵습니다. 세계 무역과 IT 기술 등을 주도하는 미국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어떤 양편의 한 곳에 이 편을 쓴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는 한국 정부가 좀 중장기 차원에서 뭔가 방침을 정해갈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8일과 29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무역 분쟁 해결에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우리 정부도 상황 타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미국과 중국 서로 자기 편에 서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다른 한쪽 눈밖에 날까 우리 기업들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우리 경제가 또 큰 악재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주현 기자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먼저 중국 얘기부터 해보죠. 중국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미국과 반도체 거래선이 끊긴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 기업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화웨이를 비롯해서 중국 기업에게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IT 산업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드 보복을 연상케 한다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던데 중국이 만약에 정말 보복에 나선다면 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어딘가요? 네,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반도체 공급과 관련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될 경우에는 자칫 사드 보복 사태처럼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은 물론 삼성과 SK 계열사 제품들에 대한 불매 운동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당시 사드 보복의 여파가 좀 컸던 만큼 이번 사태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중국 요구를 수용했다가는 미국이 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퀄컴, 인텔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보는 징조가 나올 경우 미국 기업과 트럼프 행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 상황들이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갈 텐데 일시적으로. 부품 쪽은 또 그쪽에 팔잖아요. 그러니까 양면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화웨이도 많이 사가니까 현 상황이 도움이 된다, 족쇄가 된다 이렇게 애매한. 자,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사실상 대응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응책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 피해는 최소 8조 5천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반토막난 판매량을 복구하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양국 일부 국민들의 정서가 매우 격화되고 있는 상태라 삼성 SK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 전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자칫 기업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진그룹 속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오늘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과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오늘이 조현민 전무 첫 출근일이었습니다. 네, 조 전 대한항공 전무가 오늘 오전 한진칼 사옥으로 출근하면서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조 전 전무는 한진칼 전무와 정석기업 부사장을 맡게 됐습니다. 지난해 4월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으로 경영에서 물러난 지 14개월 만에 복귀입니다. 그러면 조현민 전무 복귀가 절차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네, 한진칼 전무와 정석기업 부사장은 등기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선임 가능한데요. 물컵 갑질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무혐의 등으로 처분해 조 전무의 경영 복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한진그룹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한진칼 전무로 한진그룹의 사회공헌 활동과 신사업 개발 등 업무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가족들과 협력해 회사를 이끌어달라는 고 조양호 회장의 뜻에 따라 논의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아무래도 이 한진그룹 3남매 간의 경영권 분쟁 양상인데요. 조 전무 이번 복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네, 일단 조 전무의 복귀는 조원태 회장과 교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진칼 2대 주주인 강성부 펀드 KCGI가 최근 지분을 늘리며 공세를 강화하자 상속과 관련해 남매 간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 조양호 회장 별세 이후 크고 작은 논란을 빚어온 한진과의 분란은 이렇게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안지혜 기자와 관련해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지 기자. 조현민 전무가 복귀를 하면서 이 관심은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켰던 첫째인 이 조현아 전 부사장 쪽으로 좀 쏠리게 되는데 조 전 부사장도 복귀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 그동안 기내 사업이나 호텔 관광 분야에서 경영 수업을 3남매 중에서 비교적 좀 탄탄하게 받아왔기 때문에 관심이 더 쏠리는데요. 예. 현실적으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재판이 변수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번 주에만 외국인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또 명품 밀수 혐의까지 총 2건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중 한 건은 이미 지난달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어서 조 전 부사장에겐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 2건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와봐야 복귀 여부를 따져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시 조현민 전무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조현민 전무가 이렇게 다소 전격적으로 복귀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 강성부 펀드 그러니까 KCGI의 행보가 좀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상황상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론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도 그룹 차원에서 이제 조현민 전무의 복귀를 결정한 것은 그만큼 한진일가가 다급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경영권과 관련한 남매 간의 최종적인 합의 여부는 상속세 납부를 남매 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정해질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실제로 최근 KCGI의 공세가 좀 심상치 않았죠? 맞습니다. KCGI는 그동안에 한진그룹의 지주사격인 한진칼의 지분을 꾸준히 매입을 해왔습니다. 현재 고 조양호 전 회장과의 지분 차이는 2%포인트 이내로 좁혀졌고요. 여기에 지난 4일에는 조원태 회장의 회장 선임 그리고 아버지인 고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 지급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편으로는 일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을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은 한진가와의 본격적인 대결을 앞두고 이른바 총알을 모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안 기자 수고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의 배터리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피소된 SK이노베이션이 국내에서 LG화학에 맞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은 오늘 국내 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소송 제기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했고 추후에도 피해가 예상돼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LG화학의 주장과 달리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SK이노베이션 측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기한 소송을 아니면 말고식 소송의 전형이라며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소송 제기가 시작에 불과하다며 추가 대응의 뜻도 밝혔습니다. 그러면 LG화학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LG화학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LG화학은 특히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근거 없는 발목 잡기로 표현한 것에 대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렇게 강경 대응에 나선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소송으로 LG화학은 영업비밀 침해 피해와 관련해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앞서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러웨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구체적 피해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맞소송을 통해 LG화학이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를 미리 볼 수도 있게 된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이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민사소송만 제기한 것도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LG화학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인 구미형 일자리에 참여합니다. LG화학으로부터 5천억 원가량이 투입되고 1,000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기대와 과제를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LG화학의 구미형 일자리는 배터리 소재 공장입니다. LG화학이 5천여억 원을 투자하면 정부가 복지와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당초 경북도와 구미시가 배터리 완성품 생산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LG화학은 시장 수요와 기술 경쟁력 유지 등을 고려할 때 배터리 소재가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 등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로 배터리 생산 원가의 40%가량에 달합니다. 현재 양극재는 청주와 익산 등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LG화학의 구미형 일자리에는 지역의 중견 중소기업도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미형 일자리에는 현대차의 광주형 일자리처럼 임금을 낮추는 방안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 투자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구미시는 설명했습니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기저기 지자체마다 경쟁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기업은 기업대로 지자체가 들어와서 하자면은 울며 겨자 먹기를 들어가고 이러면은 점점 문제가 너는 커질 것 같거든요. 실제로 앞으로도 후속 상생형 일자리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경남, 진해, 부산 등에 있는 중소기업 30여 곳을 밀양으로 옮기는 밀양형 일자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제2, 제3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 여부는 기업의 경쟁력과 상생을 어떻게 조화시키냐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식당이나 커피 전문점 또 편의점 등 어디서든 계산할 일이 있을 때 흔히들 하는 말이 있죠. 바로 이 버려주세요. 영수증 이야기입니다. 매장 포스 단말기에서 아예 영수증이 안 나오게 설정된 곳도 가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영수증이 자동으로 나오죠. 결제액이 얼마인지는 사실 문자로 바로 알게 되니까 이 종이 영수증 받아도 별 필요가 없고 심지어 몇 년 전부터는 환경 호르몬 우려까지 겹치면서 영수증 받는 걸 더 꺼리게 됐죠.
그런데도 종이 영수증은 줄기는커녕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기준으로 102억 건을 조금 넘겼던 이 영수증 발행 건수는 2017년 들어서 120억 건을 넘겼고 지난해에는 130억 건에 육박했습니다. 이 일을 발급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2017년에 500억 원을 넘기더니 지난해에는 560억 원을 넘겼습니다. 영수증을 줄지 말지 계속해서 물어봐야 하는 종업원도 고생스러울 법한데 영수증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바로 법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36조에 따르면 특정 사업자들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 대신에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특정 사업자란 시행령에서 다시 정하는데 소매업과 음식점업, 숙박업 등 각종 서비스업에다가 일반 소비자를 고객으로 하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개선의 목소리도 좀 높습니다. 종이 대신에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영수증을 보내거나 카드사 앱을 통하는 방식은 논의가 되고 있거나 실제 일부 카드사들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아예 소비자가 요구할 때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 역시도 관련해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종이 영수증이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을 초래했던 외환 파생 상품, 이른바 키코 사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관련해서 재조사를 벌여서 키코 피해 기업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의 이 같은 행보에 문제를 제기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마포 혁신타운 착공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키코 사태가 분쟁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키코 피해 사례들을 1년여간 재조사한 끝에 이달 말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한 발언이 금융당국 수장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더욱이 키코 피해 조사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온 사안이어서 두 금융당국 수장이 또다시 엇박자를 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분주위에서는 비교적 피해 규모가 큰 4개 업체의 피해 사례가 심의 대상인데 은행들의 불안전 판매에 한정해 심의를 진행합니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안전 판매가 좀 있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법률 판단을 다 얻었습니다. 배상 권고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피해 금액의 몇 %가 보상 비율로 결정되는지가 권고안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게 한계로 꼽힙니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이 내린 권고안이라는 점과 여론의 동향은 은행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은 배상을 한다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개인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권고 결과에 따라 수백 개 피해 기업들이 집단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키코 사태는 향후에도 은행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지난해 일부 증권사가 판매한 중국의 기업 어음이 대규모 부도를 일으켜서 증권가가 떠들썩해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국저에너지 화공집단, 약자로 CERCG라고 부르는 이 복잡한 이름의 회사가 보증한 자산유동화 기업 어음이라는 상품이 문제를 일으켰던 건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내 증권사들 일부가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경찰이 잡았다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경찰은 지난해 하나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담당 직원이 중국 ABCP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CERCG로부터 가족 계좌로 수억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하나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은 현대차증권 등 국내 6개 증권사에 총 1,600억 원대의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을 팔았는데요. 하지만 판매 직후 CERCG가
보증한 달러화 채권이 디폴트 처리되면서 국내에서 발행한 ABCP도 만기일 상환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불거졌습니다. 이를 두고 증권사 간 소송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해당 증권사들의 입장은 뭡니까? 하나투자증권은 금전수수 혐의 사실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는 반응인데요. 일단 경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내부 조사를 통해 정황은 파악하고 있으나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담당 직원이 받은 돈의 성격과 이견이 있을 수 있어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는 혐의 단계지만 최종 금전수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뒷돈을 받은 대가로 무리하게 어음을 발행했다고 볼 수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그동안 국토부와 지자체의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시스템에서 올라오는 거래일 정보가 달라서 혼란이 있었는데요. 내일부터는 이 혼란이 없도록 하나의 기준으로 통계가 일원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이번 통계 개편이 국토부 기준으로 통일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는 국토부가 실거래가 정보를 먼저 취합한 후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계약일로, 서울과 인천 등 각 지자체는 신고일로 부동산 실거래를 공개하다 보니 최대 60일간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보가 올라오는 날짜가 다르고 심지어 아파트의 경우 단지명이 제각각인 경우도 있어 불편이 있었는데요. 내일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올라오는 정보로 일어나고 이 정보를 각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또 계약일도 정확히 밝히기로 했다고요? 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확한 계약일을 밝히지 않고 열흘 단위로 계약일을 묶어서 부동산 거래일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정확한 계약일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으로 보다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이번 정보 공백 일원화로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부동산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바뀐 정보는 내일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포함해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경기도 부동산 포털 등 각 지자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정은입니다. 중소기업들이 가업을 자식 등에게 상속하는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 때문에 당정이 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엄격했기에 이런 불만이 많았는지, 또 개편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취재기자와 미리 전망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류 기자. 네. 우선 가업 상속 공제라는 게 얼마나 엄격했던 건가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업 상속 공제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소 중견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오너가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재산 가액을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인은 10년간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거나 주된 업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 이런 족쇄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면 개편하는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당정은 그 협의 방안을 상속 이후 10년으로 돼 있는 그 고용과 업종, 자산 유지 조건을 7년으로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가업 상속 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 기준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 때문에 현행 3천억 원 미만 유지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입법 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당정 협의 발표 후 향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족쇄 기간 10년은 축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인데, 이 못지않게 업종 변경 완화도 좀 관심사인 것 같던데요. 이거는 어떻게 가닥에 잡혔습니까? 네, 업종 변경 허용 범위는 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 대분류 내 유사 업종까지도 변경을 일부 허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당정 협의에서 최종 조율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실례로 밀가루 재분업을 하는 기업이 가업을 상속하면 제빵업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공제기업 업종 심사를 진행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속 후 사후 관리기간 정규직 고용 인원에 대해서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추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과세 공제 한도는 지금의 최대 500억 원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현재 공제액은 가업 영위기간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은 200억 원,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은 300억 원, 30년 이상은 500억 원입니다. 그렇군요. 류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여행객들은 1인당 평균 77만 원가량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항공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외한 외국인들의 여행 경비는 평균 653달러에 달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86%는 3일 이상 체류했고 쇼핑과 음식이 만족스러웠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의사소통과 높은 여행 경비를 꼽았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가 발표하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올해 초부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지수는 172.4를 기록해 전월보다 1.2%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돼지고기 생산이 줄고 수입이 늘면서 육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현재 일부 전라도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충청도는 오늘까지 5mm 내외의 비가 더 내리다 그치겠고요. 전라도는 내일까지 최고 30mm,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5mm 내외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전라도 일부 지역은 천둥 번개와 함께 최고 50mm의 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시작해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26도, 대전은 27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 다소 덥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서울과 수원의 낮 기온 26도, 대전은 27도로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동해안은 아침에 비가 모두 그치겠고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전라도는 낮까지 비가 계속되겠고요. 낮 기온은 전주 25도, 부산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이 점점 올라 한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